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가 이 영상을 원래 1부에 같이 넣어놨어요. 이 KPS 내용을. 근데 그 영상 시간이 30분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면 아무래도 30분이 넘어가니까 집중력에 약간 감퇴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영상을 찍을 때 여러분들 그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말라고 20분 이내에 모든 걸 다 짜내서 뭐 말소리도 빨리 하고 어떻게든 뭘 다 해서 20분 이내로 시간을 맞추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 좀 보시기 편하시도록. 근데 오늘은 안 되겠더라고. 이게 30분이 넘어가니까 그래 1부 2부 나누자. 그래서 오늘 다시 이 영상을 좀 찍고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여러분들 오늘 두 번 만나서 더 반갑습니다. 날씨도 보니까 날이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봄이 다가오고 있는 느낌인데 어쨌든 날도 좋고 기분도 좋고 여러분들 두 번 만나서 더 기분 좋고 LB도 올라서 더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일단 KPS 기술적 분석부터 좀 해드릴게요. 지금 당장 KPS랑 HLB 왜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지만 크게 보시면 LB도 이런 1차 상승 다음에 뭐 이렇게 기간 가격 조정 중에 있는 거죠. 크게 보시면 이거를 박스권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물론 현재는 이 조그만 박스권이에요. 나중에는 이 큰 박스권을 또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 시그널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그널이 뭔지 KPS를 통해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봐드릴게요. 일단 KPS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자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박스권 돌파를 할 때요, 대량 거래 수반하고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최근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박스권을 성공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실패한 경우부터 좀 봐드릴게요. 며칠 전에 화신테크가 그랬어요. 자, 화신테크도 보시면 이렇게 1차 상승 다음에 완연하게 기간 가격 조정 이후에 거래가 수반되면서 여기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고 했죠. 근데 이게 너무 두꺼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장악 패턴이 나왔으면 재차 상승으로 갈 수 있었는데 Y가 됐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실패한 경우예요. 근데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유형이 있어요. 얘도 좀 약간 끌어당겨 보시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꼭지점에서 이걸 통과를 잘 못하는 경우는 정말 최대 거래량 아닌 이상은 잘 못하더라고요. 이 셀리버리도 보시면 이렇게 단기 박스권, 이게 안 당겨지네요. 셀리버리도 보시면 이렇게 단기 박스권에 대량 거래 수반해서 돌파를 하나 했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나름 샛별 형태로 잘 나왔어요.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장악 패턴이 나와주던가 하루 쉬어야 되는데 뭐 여기까지 괜찮았습니다만 이렇게 5일선이 화해가 되면서 얘 같은 경우는 박스권 실패. 근데 특징이 뭐냐면 아까도 보셨듯이 여기서 완전 꼭지에 있는 경우는 좀 돌파가 힘들더라. 근데 대신 성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성공한 케이스죠. 한 번, 그러니까 얘는 정고점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 번에 이렇게 나름 대량 거래 수반되니까 시세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나왔어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그리고 전형적인 건데 이것도 예전에 말씀을 드려서 이런 박스권을 얘는 돌파를 하니까 시세가 나름 거래 들어오고 시세가 탄력적으로 정확히는 딱 이런 게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 알테오젠도 딱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날 박스권 돌파하고 이렇게 딱 이쁘게 샛별로 쉬어주니까 이런 시세 분출이 나와줬어요. 근데 알테오전도 딱 이런 샛별이 나오니까 이렇게 시세 분출이 나와줬죠. 어찌되었건 KPS는 이거를 지금 당장은 HTS가 꽉 차 보이지만 내일 샛별 정도 나오고 다시 거래가 붙는다면 좀 뭐랄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아까도 봤잖아요. 실패했던 경우들은 여기 매물을 잘 통과하지 못했던 경우, 그러니까 실패했던 경험들은 봤어요. 최근 차트만 보면요. 그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구태여 우리 LB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밑에 하반 부분 박스권 돌파가 우선인데 요거 돌파하면 이제 시세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고점을 보고 지금 LB를 매매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상 뭐 물론 지금 주가야 10만원대여서 20만원만 가도 어이구 정말 대단한 거다, 따블이 난 거다 라고 되게 대단한 건 맞는데요. 사실 LB가 올해 지금 갈 길이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단기로 들어오신 분들은 뭐 중간중간에 끊어 두셔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까지 예전부터 저랑 같이 했던 분들은 더 큰 시세를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 그럼 언제가 정고점 돌파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크게 보시면 이제 밑에 박스권 돌파한다고 보고 위에 박스권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가 나올 때
제 차 여기 물론 그때 되면 HTS가 꽉 차거든요. 근데 대량 거래 나오고 하루 정도 쉬고 또 제 차 시세 분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는 노리는 게 맞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시면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전에도 제가 한 3-4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나온 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시면 최대 주주 교체 KPS 제2의 LB가 목표이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왜 우리가 관심을 갖냐면 왜 지난번에 CB를 40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400억을 발행을 해서 100억은 운영 자금을 썼고요. 300억은 투자 자금인데 회사 측에서 발표하긴 이거는 투자 자금인데 아직 확실한 용도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추후에 용도가 결정되면 발표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요 300억의 목표가 요 KPS이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 그리고 여기 KPS의 최대 주주로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보니까 김성철 박사, 전 LSK 바이오파마죠. LSK 바이오파마가 엘레바예요. 예전 엘레바의 이름이 LSK 바이오파마였어요. 이때 김성철 박사, 그 당시 대표이사, 그 다음에 김하용 엘생 대표, 전 대표, 여기도 대표, 여기 전 대표, 그리고 알렉스 킴 현재 엘레바 대표. 이분들이 지금 여기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한 거거든요. M&A에 참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여기 기사에는 HLB랑 진양곤 회장이란 이름은 없지만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직원들도 아니고 김성철 전 대표, 여기 A생 전 대표, 그다음에 현 대표, 이 사람들이 과연 HLB랑 전혀 관련이 없을까? 그리고 진양곤 대표이사랑 전혀 관련이 없이 스스로 했을까라는 아마 시장의 의구심 때문에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둘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HLB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를 하지 않았어요.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냅두지가 않아서 그냥 어디까지나 추측치로만 말씀을 드리겠고 시장의 예측치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주주 교체가 된 코스닥 상장사 KPS가 바이오 기업으로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 기업으로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추측성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죠. 우여곡절 끝에 KPS를 인수한 최대 주주의 면면이 경력이 HLB 전 현직 임직원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시에 따르면 이거랑 이게 약 160억 규모 전액 지불했다. 일반적으로는 M&A 과정 중 발생하는 중도금, 잔금, 미지급 리스크가 원칙적으로 있는데 요거 없이 그냥 일시에 한 번에 지급한 거죠. 그래서 요런 리스크도 사라졌다. 그리고 코스닥 황제주인 HLB의 전직 핵심 경영진이자 리보세라님의 개발 주역인 김성철 박사 전 대표, 김하용 엘생 전 대표, 그 다음에 현재 엘레바 대표 알렉스 킴이 여기 조합원이더라. 그래서 M&A 참여를 했더라. 그리고 이 세 명들은 예전에 HLB 주가 급등에 따라 스탁 옵션을 행사해서 3명의 합산 약 550억의 돈방석에 앉은 1억의 소유자들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네들이 스탁 옵션을 행사해가지고 3명 합쳐서 550억을 벌었네요. 그러면 나누기 3하면 약 180억이 되겠죠. 180억이 좀 더 넘는데 1인당 180억을 벌었고, 그럼 과연 이들은 이 180억이란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과연 이거를 엿 바꿔 먹었을까? 엿을 바꿔 먹어도 어떻게 그걸 180억이나 다 바꿔 먹었을까? 분명히 어디에다 투자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예전부터 여기 돈의 이력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었어요. 여기 나왔네요. 스톡옵션 행사 후 자금의 용처에 대해서 소액 주주들에겐 늘 관심의 대상이었다. 근데 이 돈이 지금 보니까 결국은 KPS로 들어가서 50억 조금씩 넘게, 모르겠어요. 정확한 공시는 없지만 1인당 50억씩 조금씩 넘게 160억 원 여기를 이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한 거죠. 새로운 대주주들은 KPS를 인수 후 이 3명을 말하는 겁니다. 김성철 박사, 김하용 전 대표, 그다음에 알렉스 킴 대표, 바이오 신물질, 그다음에 신약 개발, 상용화를 위한 바이오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안다라고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요. 근데 정확한 사업 목적이 없죠. 이 회사에 대해서 투자한 이유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잖아요. 바이오 사업한다 그러면 바이오 신물질, 신약 개발, 상용화
이게 사실은 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둘이 뭉실하게 말한 거죠. 자, 얘네들이 돈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궁금했던 건 얘네들 3명이 예전에 돈이 많았었어. 그냥 500억 정도 돈이 있었는데, 이 돈을 과연 뭐 할까? 보니까 여기 이 회사 M&A를 했네? 그럼 과연 이 회사는 뭘 할까? 라고 했더니 그냥 바이오 사업만 하겠다라는 내용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작 궁금한 여기 뉴스에서는 이 3명만이에요. 김성철 박사랑 김하용 전 대표랑, 그러니까 김성철 전 대표, 김하용 전 대표, 그다음에 알렉스 킴 전 대표인데 여기랑 HLB 회사랑 그다음에 진양곤 회장 개인이랑은 전혀 관계가 아직까지는 연결고리는 없어요. 그냥 이분들 개인 돈으로 여기 회사를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랑 HLB 연결고리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뉴스상에선 찾아볼 수는 없는데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들 전 대표씩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현재 대표고요. 과연 HLB랑 그럼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을까? 전혀 진양곤 현재 HLB랑 엘생 대표이사, 그다음에 넥사 최대 주주랑 전혀 관계가 없을까?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 회사랑 진 회장이랑 아무런 교감 없이 그냥 이 세 사람이 이것만 했을까라는 게 현재 시장의 의구심인데요. 여기 뉴스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심층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예측치입니다. 일단 여기 M&A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일단 지금까지는 특히 현재 LB, 엘생, 엘파, 넥사 주주들은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현재 HLB는 어찌되었건 NDA가 우선입니다. 뭐 위암 3차 치료제가 됐던 4차 치료제가 됐던 이건 이미 논란은 피했잖아요. 어찌됐건 빨리 출시되는 게 목표면 3차가 뭐가 필요하고 3차가 뭐가 중요하고 4차가 뭐가 중요하냐. 일단 빠른 출시를 원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에서 공감치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오케이 NDA 신청하자가 시장의 최고의 화두예요. 바로 앞에 뭐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는 정확한 날짜는 공개를 안 해줘서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바로 이제 좀 있으면 봄인데 이미 이춘도 지났는데 이제 NDA 신청을 회사의 모든 역량을 NDA 집중을 해도 모자르는데 왜 M&A 쪽으로 하냐는 거죠. 그래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여기 대해서 또 구태여 회사 측에서 보니까 이건 개인 돈이다. 여기 개인들이 M&A 하겠다는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HLB 회사와 진 회장의 이름은 없어요. 그리고 12,300억을 지난번 발행한 12,300억을 이 회사에 투자하겠다라고 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NDA가 우선인데 NDA 신청에 좀 전 회사의 역량을 집중을 하지 문어발식 사업 확장인 것 같다. 그래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 시각은 그래요. 물론 현재 HLB가 코스닥 시총 2위가 맞습니다. 그런데 시총 2위도 맞는데 정확히 현재만 놓고 보자면 현재 리보세라닙은 권리만 있어요. 리보세라닙의 권리만 갖고 있고 매출도 없고 아직 그리고 리보세라닙의 시장에서 객관적인 공정 가치를 확인을 못 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물론 리보세라닙이 이제 상용화가 되면은 그 당시 이제 그때 되면은 유형 자산이 될 거예요. 리보세라닙이. 근데 현재는 뭐 허가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중국 빼고요. 중국 빼고 허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유형 자산이 못 되는 거잖아요. 무형 자산일 뿐이잖아요. 그럼 이 무형 자산의 가치를 인정해 줄 거는 에로밖에 없잖아요. 자, 너네 회사 리보세라닙 좋으니까 내가 살게. 내가 이만한 가격에 내가 살게라는 회계상으로 보면 정확한 공정 가치가 없어요. 아직 매출도 없고 정확한 공정 가치도 확인하지 못한 이 시점에 시장의 공정 가치도 확인하고 매출도 있는 시점에 그때 M&A를 하고 사업을 확대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 같은데 구태여 NDA를 앞둔 바로 지금 꼭 이렇게 M&A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게 부정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정적인 시각을 좀 살펴보시면요. 현재로는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물론 이제 KPS까지 시장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시장에서는 HLB 관련주 그러면 4개였잖아요. LB, 엘생, 넥사, 엘파. 근데 엘파는 바이오는 좀 뺄게요. 진양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엘파는 바이오 기업은 아닙니다. 저를 믿고 투자해 주시는 건 상당히 감사합니다만 바이오 기업 아닌 건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바이오 기업 쪽으로 보면은 LB, 엘생, 넥사예요. 그래서 얘네 삼각 체제를 좀 보시면 LB는 리보세라닙의 권리를 갖고 있죠. 그리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엘생은 제약 그리고 제조 쪽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몇 차례 밝혔고요. 넥사 같은 경우는 일단 크게 보시면 바이오 부수적인 사업이 있을 거 아니 바이오 부수적인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이오 하는 회사들은 화장품 다 해요. 일반적으로 뭐 하다못해 셀트리온은 화장품도 하고 하다못해 저기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하잖아요.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넥사 같은 경우는 드라마는 아니고 여기 화장품 사업, 청바지 사업,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콤부차, 그리고 콤부차 이게 항암 시장에 좋다고 하니까 플러스 이제 미국 유럽에서도 지금 열풍이 들고 있대요. 건강 음료 그러면서 플러스 항암 효과까지 있으니까 바이오 부수 사업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넥사는 면역 항암제, 이제 결국은 3세대 항암제가 면역 항암제니까 면역 항암제 쪽으로 단디 바이오가 이제 역량을 집중을 하는 거고, 플러스 호난 회장이랑 바이오 시밀러 쪽, 특히 면역 항암제 시밀러 쪽, 여기 나노젠에서 여보이랑 옵티모 복제를 성공을 했잖아요. 요거 쪽이랑 이제 아마 사업을 확대를 할 것 같은데, 뭐 크게 보시면 일단 LB, 엘생, 넥사 이렇게 크게 세 개로 3대 구축을 해놨어요. 그런데 부태요, 여기 뉴스상에서 보시면 사업 목적이 두리뭉실해요. 그냥 신물질, 신약 개발, 그냥 상용화, 삼각편대가 확실히 정해졌는데, 사각편대로 정해진다면 여기 목적이라도, 바이오 목적이라도 있으면 투자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시장에서 납득할 수 있겠는데, 특별한 이렇게 사업 목표가 없이 두리뭉실하게 그냥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한다. 하물며 좀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DA 신청 바로 전에 하물며 시장에서 공정가치도 평가를 받지 못했고 매출도 없는 상황에서 문어발식 확대다라는 거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네, 마지막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거 진 회장님 얘기인데, 물론 여기 뉴스상에서는 진 회장님 얘기도 없고 HLB 얘기도 없습니다만, 몇 차례 인터뷰에서 진 회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의 과거는 M&A 이력이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나의 이 M&A 이력 때문에 곱게 보지 않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편견을 타파를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했다. 이렇게 더 노력했던 결과가 HLB를 좀 더 좋은 회사로 이끌지 않았느냐라는 인터뷰 내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면, 예전에 나는 M&A로 이렇게 시장을 좀 키워왔는데 이제는 나는 M&A보다는 회사의 본질에 더 노력을 하겠다. M&A는 뭐 필요하면 하겠으나 내가 여기는 주 타겟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그래서 예전에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있고 해서, 또 하물며 시장에서는 지금 당장 목표인 게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시점에서 문어발식 M&A 사업 목적이 확실히 있다면 뭐 납득이 가지만, 그런 사업 목적이 아직까지 이렇게 확실히 나온 게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구태여 할까라는 게 시장의 부정적인 인식이고요. 근데 또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사실 뭐 좀 전에도 제가 당장은 뭐 HLB가 매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형자산만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 공정가치가 평가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이 그런 거지 나중에 그럴 건 아니잖아요. 지금에서 HLB는 올해 이제서야 HLB는 시작하는 기업이잖아요. 뭐 NDA 신청도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NDA 신청도 할 거고, 에로도 할 거고, LI도 할 거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앞으로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이오 원년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갈 길이 많은데, 이 성장성이 많은 회사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뭐 사과편대가 됐던 뭐가 됐던 지금부터 결국은 리보세라님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HLB가 바이오 시장을 지배를 해갈 건데, 지금부터 그러면 하나씩 뿌리를 뿌려 나가야 된다. 지금부터 사업을 확대를 해가야 된다. 나중 되면 늦는다. 초반부터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바이오 사업에 집중 연구해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내용도 있긴 있어요. 근데 좀 그게 단점이 뭐냐면, 여기 사업 목적이 확실히 나왔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으나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보는 게, 결국은 리보세라닙 당장은 그렇습니다. 물론 HLB가 파이프라인이 지금 뭐 리보세라닙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도 있고, 엘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도 있고, 이 모든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이제 시장에서 증명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와중에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고 가장 효과가 좋은 리보세라닙을 우선적으로 키우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이 리보세라닙의 효과 극대화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여기에 있다.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이미 초반부터 그러면은 사업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랑 곁들여서 그럼 긍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보세라닙이랑 연결고리가 될 수 있고, 리보세라닙이랑 효과 극대화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사업 목적 자체는 일단 없고요. 여기 개인 자금인 거예요.
김성철 박사, 김하영 박사, 알렉스 킴 현 대표이사 이렇게 전현직 대표들이 개인 돈으로 이렇게 인수를 한 거고 HLB 회사라는 아직은 없고요. 여기 발표된 건 없고요. 그다음에 진양곤 회장이라는 이름도 여기 없는 거 봐서는 그냥 여기 예전 대표들, 현 대표들 개인 목적이지 않나라는 건데요. 결국은 이 새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건 리보세라님이랑 다들 연관돼 있고 진양곤 회장이랑 다들 연관돼 있는데 과연 이 세 명들만 이렇게 했을까라는 게 시장의 의구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인수한 다음에 여기 사업 목적이 뭔지에 따라서 얘도 이제 HLB 관련주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 것 같습니다. 아마 사업 목적이 포함이 된다면 얘도 HLB 관련주에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보세라님이랑 관련된 연결고리가 된 그리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걸로 한다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이 많이 좋아졌어요. 봄날인 것 같아요. 입춘이 지나니까 날씨가 많이 좋아졌는데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